12. 구만리 장천을 떠도는 구름. 외서댁은 물동이를 엎듯이 솥에다 물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물은 반도 차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목욕은커녕 뒷물도 하기 어려운 양이었다. 천생 우물을 한 횡보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립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자 외서댁은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다. 간밤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금방 들킬 것만 같았던 것이다. 남녀 관계란 것이 한강에 배 지나가기란 말도 못 들어서 이러는겨? 그 남자의 위협적인 말이 떠올랐고 외서댁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죄진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옷을 입었는데 무슨 표가 나겠느냐고 외서댁은 스스로를 일깨웠다. 기왕 우물을 다녀오려면 날이 더 밝아지기 전에 다녀와야 할 것이었다. 외서댁은 물동이를 들고 부엌 문지방을 넘어섰다. 사태 뻐근하고 묵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그 부분에 송충이나 배추벌레가 기고 있는 것처럼 징그럽고 더러웠다. 동력이 희붐하게 열리고 있었고 어둠은 희부옇게 땅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외서댁은 또아리를 받쳐 물동이를 이고 장독대 위에 엎어둔 두레박을 서둘러 집어들었다. 사립을 나서는 그녀의 가슴은 쿵쿵 울리고 있었다. 제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인데. 신령님, 좋은 일 한다고 인연을 한 번만 살려주십소서. 내년이 마음 동한 것이 아니고 완력의 못이기 헌재신께요. 외서댁은 고사틀 불이 나게 걸어가며 간곡하게 빌고 있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다. 외서댁의 가슴은 더욱 심하게 벌떡거렸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을 일찍 깨워 보낸다고는 했지만 행여 누가 보았을 것만 같아 먼 사람 소리에도 가슴은 방망이질이었다. 외서댁은 방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다. 젖딸기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남자는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귀를 막으며 진저리를 쳤다. 코 고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질 것만 같았던 것이다. 입을 해벌리고 코를 골아대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을까 하는 생각이 또 스쳐갔다. 쪼그리고 앉아 질정없이 되풀이했던 생각이었다. 남편 생각을 하면 당장 그래야 했지만 세상 모르고 잠이 든 2살짜리 어린 것이 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은 흔들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 것을 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며 다독거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남자를 한시라도 빨리 집에서 내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주춤했다. 자신의 손으로 남자의 몸 그 어느 부분도 만지기가 싫었다. 그녀는 다리를 뻗었다. 보시오, 보시오. 그녀는 발끝으로 남자의 허벅지께를 툭툭 건드렸다. 남자는 미간을 찡그려 붙이며 돌아누웠다. 보시오, 싹이 일어나시오. 날이 다 샜는데 싹이 일어나란께요. 외서댁은 말의 빠르기에 맞춰 남자의 허벅지께를 그만큼 잦게 찌르버갔다. 어째 이 지랄이여? 남자가 이쪽으로 돌아누우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외서댁은 주춤 물러나 앉았다. 남자의 가늘게 째진 눈이 어렴풋한 어둠 속에서도 사납게 보였다. 방문이 컴컴한디 어째 날이 다 새었다고 연병이여 연병이. 남자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거칠게 내쓰었다. 외서댁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붙들었다. 벌새 첫닭이 울었구만요. 좋은 일 한다고 더 날 새기 전에 가주시오. 그것이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 외서댁은 남자의 어깨를 흔들며 사정했다. 외서댁이 남자의 어깨를 흔드는 데 따라 그녀의 커다란 유방이 저고리섭 아래서 흔들렸다. 그 묵직한 흔들림을 누워서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는 사태 불길이 당기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어째 이러시오? 외서댁은 반사적으로 남자를 밀어냈다. 어째 이러기는 뭘 어째 이래? 옳고 처음 틀 때 수인사 하는 법이제 틀 때마동 수인사효야 쓰겄어? 남자는 어느새 일어나 앉았고
외서댁은 눕혀져 있었다. 외서댁은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았다. 이미 터진 물꼬였고 한시라도 빨리 떠나게 하려면 순순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저고리가 벗겨지고 치마가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졌다. 외서댁은 어금니를 맞물었다. 남편을 수없이 불렀다. 이놈의 등짝을 낫으로든 도끼로든 찍어달라고 남편을 불렀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남자의 몸이 부려져 오는 무게를 느꼈다. 그 무게감이 진저리 처지기 싫어 외서댁은 어깨를 떠밀어냈다. 남자는 무너지듯 방바닥에 벌렁 누웠다. 외서댁은 일어나서 옷들을 거머잡았다. 남자를 외면하고 빠르게 옷을 꿰입었다. 내 눈이 보배는 보배요? 보기 좋은 떡이 묵기도 좋더라고. 외서댁을 딱 보자마자 가심이 찌르르 하더란 말이야. 그 생각이 영축 없이 들어맞아 불었는디 쫀득쫀득하고 옴죽옴죽한 것이 꼭 겨울꼬막 맛이란 말이시. 잉 만나고 만나단께로. 맥 풀려 흐늘거리는 남자의 말이었다. 그 끈적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몸을 친친 감아오는 것 같아 외서댁은 또 진저리를 쳤다. 좋은 일 한다고 이제 싸게 가시오. 외서댁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찬물이나 한 그릇 떠오소? 남자의 태평스러운 목소리였다. 어쩌실라고 이러요 금매. 외서댁은 애가 달아 남자 쪽으로 황급히 돌아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질겁하며 되돌아 앉아야 했다. 남자는 그때까지 옷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번듯이 누워 있었다. 더 있으라고 붙들어도 가야 할 몸인께 얼른 찬물이나 떠오소. 외서댁은 귀가 번쩍 뛰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문을 열고 쪽마루로 나서자 찬 새벽 기운이 섬뜩하게 몸을 감아왔다. 그것이 남편의 화가 난 손길처럼 무섭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둠 여기저기에 남편의 눈길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담배를 빼물었다. 한숨 늘어지게 자야 할 것인지 외서댁이 그리 애타에 쌍께 담배나 한 대 꼬시려고 떠야 쓰겠구만. 남자는 담배 연기를 푸 내뿜으며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돌아앉아 있는 여자를 아슴한 눈길로 건너다보고 있었다. 저것이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몸도 오목조목하니 이쁘고 니노지는 쫀득끼리고 옴죽거리는 것이 질로 이쁘단 말이야. 저거 조갑지가 그 말로만 듣던 긴자쿠가 아닐란가 몰라. 하방 화자년 것이나 남원장 경오리년 것하고는 될 것이 아니란께로. 특제 중 특제란 말이야. 자, 자네 소원대로 이만 가야 쓰겄네. 또 보세.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방문을 열었다. 외서댁은 바삐 뒤따라 나가 선반에 올려놓았던 남자의 구두를 내렸다. 참, 구두에 설이 앉을까 무서워 선반에 올려뒀더란가. 외서댁은 맘시알라 이쁘시 왜. 외서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겁먹은 눈길로 사방을 빠르게 살폈다. 새벽의 정적 속에 남자의 거리낌 없는 목소리는 너무나 크게 울렸던 것이다. 세상에 누가 듣겠어? 외서댁은 주먹으로 허공을 치며 안타깝게 말했다. 저런 문둥이 같은 인종아, 니놈이 뭐가 이뻐서 구두를 선반에 올렸을끄나. 니는 구두에 서리가 앉으면 어쩌고 똥이 묻으면 어쩌냐? 넘 눈에 들킬까 무서 선반에 올렸지. 니놈이어서 얹으신 자 아니야? 구랭이보담도 징하고 징한 놈아. 또 보세. 남자는 이 말을 남겨놓고 주의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이 저벅저벅 구둣발 소리를 내며 사립을 나섰고 고삿길을 걸어가는 소리가 한참이나 들렸다. 저벅거리는 구둣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외서댁의 가슴은 한치 한치 졸아들고 있었다. 가다가 칵 뒤져버려라. 가다가 허방 디뎌 다리 몽땅이 분질러져서 뒤지든지 천벌받아 급사를 맞아 뒤지든지 팍
뒤잡으러라. 신령님, 도와주십소서. 저놈이 또 보자고 온 것뿐께 또 올 모양인데 어찌하실게라. 신령님, 저놈한테 벌을 내려주십소서. 저 인종이 더는 못 오게 벌을 내려주십소서. 외서댁은 어느덧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외서댁은 어린 것을 품고 엎드렸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과 원망이 함께 어우러지며 솟구치는 눈물이었다. 아버지, 어디서 뭐라고 있간디 나가 이런 거를 당하게 맨 거요? 뭐 하려고 공산당은 혔습디요? 이리 몸 더럽혀 뿌렸는데 당신이 원하는 시상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인자 어찌하실게라.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대답 좀 해보시오. 외서댁은 머리가 아프도록 울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부분에 벌레가 기는 것 같은 스멀거림을 느꼈다. 그 스멀거림은 일시에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 느낌은 뱀에게 감겨있는 것처럼 징그러웠고 똥을 맥질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웠다. 물을 펄펄 끓여 살갗에서 뽀독뽀독 소리가 나도록 전신을 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외서댁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부엌으로 내달았다. 우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외서댁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고는 저고리 섭을 여몄다. 손끝에 팅팅 분 새벽 젖의 감촉이 다가왔다. 그녀는 섬뜩 놀랐다. 그 남자의 체온이 느껴졌던 것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애에게 빨릴 생각을 하며 손바닥으로 젖을 감싸 받쳐 올리며 느긋한 기분에 젖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젖을 만지기가 두려웠다. 그 남자는 거기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젖까지 더럽혔다. 젖을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구 빨고 핥아댔던 것이다. 어메, 저지 어째 요리 크고 이쁘단가. 사람 환장하겠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상 이렇게 씨부려댔다. 외서댁은 애를 낳아서 젖이 커진 것이 아니었다. 처녀적부터 젖이 남달리 커서 간수하는 데 애를 먹은 처지였다. 언제나 치만 말기로 힘주어 동여매야 했고 여름에도 냇가의 밤 목욕을 맘 놓고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입지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어머니의 내림이었다. 저 큰 것이 큰 자랑 될 것은 없지만서도 숭재 필 일은 하나도 아닌 게 염려 말어라.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그들 잘 키워낼 미천인데 쫓가너니 작은 것에서 비어겠냐. 어머니가 위로 삼아 하고는 했던 말이었다. 시집을 가서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의 말을 실감했다. 웜에 참말로 굉장하지. 사발을 엎어놓은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만 하시. 얼굴도 이쁜 데다가 젖도 요래 거분께. 필시 나는 마누의 복은 천복을 타고난 것이건만. 남편은 젖무덤을 애무하며 너무나 행복해했다. 다행히 우물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갯빛 어둠살이 흐르고 있는 새벽 우물터에는 언제나처럼 물빛으로 투명한 고요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몸짓을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레박줄을 풀었다. 주르르 줄이 풀려 내려가고 두레박이 수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저 아래서 맑게 울려 올라왔다. 그녀는 있는껏 두 팔을 벌려가며 물을 길어 올렸다. 두레박의 물을 물동이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습관적으로 스으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빨래를 할 때나 채소 같은 것을 씻을 때 여자들이 물일을 하며 신명을 도둑이라도 하듯 을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물동이를 반나마 채웠을 때였다. 엄마? 이것이 뉘기요? 두레박을 끌어올리는데 정신을 팔고 있던 외서댁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질겁을 하고 놀랐다. 외서댁 아니라고? 눈앞에는 두 여자가 희멀건하게 웃고 서 있었다. 왕주댁과 샘골댁이었다. 어메, 간 떨어지겠어.
외서댁은 왼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샘 가서 사람 맨내기야 예사제. 사람 소리 듣고 어찌 그리 놀래뿐가? 자네 무슨 죄진 일이라도 있든가? 왕주댁이 눈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며 능글맞게 웃었다. 죄진 일. 외서댁은 가슴이 부득 떨리는 걸 느끼며 태연해야 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아이, 죄는 무슨 죄라. 쓰잘데없는 생각에 넋빼다 본께로 놀란 것이제라. 아유,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무신 쓰잘데기 없는 생각. 그리 넋을 뺄 생각이면 쓰잘데기가 있는 생각이겠제. 무신 생각은 그리였던가? 무르나 많아겠제. 날은 썬덜썬덜해지고 잠자리는 설렁함께 젊디나 젊은 육신의 간절한 것이 임생각 아니겠어? 왕주댁은 평소에 걸쭉한 입담대로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그리고 제풀에 신이 나는지 어깨를 들먹이며 키들거렸다. 근데 어쩐 일로 요리 일찍 샘에는 나왔을까? 혹시 이모가 잠자리 한 꾼에 하고 새벽밥 해미겨 보내려는 거 아닌가? 샘골댁이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떨어뜨리며 말했다. 싸늘한 그 목소리에는 옹이가 박혀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싶어 외서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휴, 샘골대 개평실한 소리 허들 말서. 인자 무리고 가서 밥 허자면 새벽밥 되기는 다 글러먹었네. 강서방이 저 색이 툭툭 떨어지는 인품이 그리워 하룻밤 잤다고 효도 이적지 아래목에 뻗대고 있을 사람인가? 펄새 제석산 넘어갔을 사람이지. 왕주댁이 물을 길어 올리며 연상 입을 놀려댔다. 지리산 호랭이가 칵 씹어갈 놈의 팔자. 어떤 년은 쫄대기 마무리 신샘스렁도 죽어라 메타작 당하고, 어떤 년은 복이 넝쿨로 늘어져 대가리 마누랜디도 메타작은 안 당하고 저리 싱싱할까이.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께. 샘골댁이 노골적으로 외서댁을 공박해왔다. 외서댁은 다른 때와는 달리 가슴이 쿵쿵거리고 있었다. 어따매 아이 그놈의 심보 한번 구여 것이. 샘골대건 외서댁이 메타작을 안 당겨서 배창시가 비비 꿰는 모양인데 사람이 심보 그리스면 못 쓰는 배비시.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더라고. 이제나 저제나 메타작을 기들리고 있는 외서댁 매미 어쩌겠는가. 아무리 속이 상이어도 샘골대건 말을 골라서 하소. 왕주댁은 나이값을 하느라고 정색을 하고 샘골댁을 나무랐다. 우리 칠상의 아버지한테 공산당물 살살 미긴 것이 누군지는 아시오 왕주댁은? 샘골댁이 파르르 길을 세웠다. 왔다. 그 말 중 연물 듣대기 자네한테 펄새 골백번도 더 들었네. 근데 여기 외서댁도 있는 자린께로 다 터놓고 하는 말인데 자네 서방이 세살난 악어들도 아닌 것이고 지 마음에 공상담을 묵을 맘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강서방이 묵인다고 그냥 묵었을 것인가? 니나 나나 다 아는 일로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어디 이것이 사람 사는 시상이여. 우리가 눈 똑바라지게 뜨고 본 일로 지대로 된 해방이란 것은 양코백인가 양귀신돌인가가 들어오기 전인 두 달 남짓 아니었더라고. 그 양귀신돌이 들이닥침수로 시상판세가 어찌 돌아가든가. 코가 석자나 늘어졌던 지주돌이 새 기운 얻어 되살아나고 순사질 해묵은 죄 지가 먼저 말고 뽕 빠지게 도망칠 쳤던 놈들이 도로 그 자리 차고 앉고 그 공평하게 일 잘하던 인민위원회를 공산당 모짜리판이라고 몰아때려 사람들 잡아들이고 자네들도 다 아는 이약 새 날아가는 소리로 일일이 되짚을 것도 없이 지대로 잘 돼가는 밥솥을 엎어뿐 것이 누구냐 그것이요. 보나마나 그 양코백이들 아니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시상이 또 어찌 돌아가든가.
쌀값이 하늘 밑구녕 수심서 치오르고 시상 인심이 쌀 한 홉에 살인하게 변하등마 덜컥 생긴 법이 무엇이제? 일정 때하고 똑같은 공출제 아니더라고. 쌀을 택도 없이 싼 값에 팔아넘겨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급 타먹는 배 없는 시상으로 안 돌아갔냐 그것이요. 그 임시에 나던 말이 무엇이든가. 양귀신들이 일본 놈들보단 더 숭악하고 해방이 아니라 일정보다 더 못한 시상이 되었던 것 아니었는감. 양코배기들이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 것은 초창에 폴세 알아불었고 그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날이 날마동 못 사는 사람들 지름짜기로 변해가는 판인디 해방이 되었은께 한판 사람 맨키로 살아보자고 하고 맘 단단하니 묵었던 정신 지대로 베낀 남정네들이 어찌하여 혔겠어. 그런 잘못된 시상을 막자면 대거리를 하고 나서는 질밖에 없는디 그리 나서는 사람들을 경찰에서는 어쩌든가. 시상이 다 알뜰히 좌익으로 몰아때리지 않더라고. 누가 좌익이 되고 잡아 좌익이 돼간디? 옳은 소리를 혀도 좌익, 바른 소리를 혀도 좌익, 다 좌익으로 몰아쳐서 꼼지락달싹 못하게 맹그는 팡인께 좌익질도 한번 똑바라지게 못 혀보고 경찰이 맹근 대로 좌익질 받느니 진짜 백이 좌익질이나 한번 해뿔고 보자고 하고 남정네들이 마음이 서로 통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속사정 탐스롱도 자네가 외석댁 볼 때마동 그리 애맨 소리 했사몬 서로 좋을 것이 무엇이가 있는가? 왕주댁은 샘골댁을 달래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외서댁은 왕주댁에게 더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왕주댁이 한 말은 자신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왜 말로는 왕주댁처럼 아구가 맞게 해낼 수 없는 것인지 외서댁은 안타까웠다. 왕주댁의 말 그대로 남편은 좌익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었다. 비비 틀리고 비비 꼬이는 세상이 남편을 좌익으로 만들었다. 요런 더러운 놈의 시상을 더 보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파가 엎어불고 새 시상을 만들어야 하네. 남편이 어금니를 맞물며 되풀이한 말이었다. 아무리 순사들이 그런 더러운 행태를 했더라도 저 집 남정네가 속닥속닥 하지 않았음사. 우리 집 남정네가 그리 홀까닥 변하지는 아니었을 것이오. 샘골댁은 파르르 성질을 돋우었다. 금매 그리 야박하게 말하들 말어. 자네가 그리 말하면 자네 서방만 속창하려 없는 사람 맹그는 것인께. 자네 서방도 무신 짚은 속이 있었은께 강서방 말이 마음에 잡혔을 것 아니겠는가. 자네들 못할 일 당했었어 그렇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좌익이 나쁠 것이 어디가 있는가. 니나 없이 공평하게 사는 시상 맹글 껐다는 것인지. 가난한 농세꾼들 치고 그런 시상 안 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소. 다 장언 일 헐라는 것인께 서로 다독기름서 살아야 쓰는 것이네. 자네 서방맴이 흔들리기 시작한 재작년 그 임시 시상 돌아가는 판굿이 어디 사람 사는 시상이든가. 억지 공출을 시킴서 관공서 놈들이고 순사 놈들이고 못된 짓이야 다 지그들이 함수로 바른 소리 한마디만 하면 채까닥 잡아다가 개패대기 펴서 좌익 맹그는 시상 아니었든가. 순사만 순사가 아니고 칭칭이 순사지로 해대면서 사람을 꼼지락 못하게 닥달해대는 판에 생각 지대로 베낀 남정네들이 그런 시상 엎어불라고 안 나서고 어쩔 것인가. 다 그리 된 영공께 자네도 지발 적선한다고 맘 넓게 묵소. 나가 그런 사정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성님. 인자 나는 순사 놈들이고 소방서 놈들이고 청년단 놈들이고 싹 다 이가 갈리는 데다 공상단도 징어요. 이놈한테 머리끄댕이 끄들치고 저놈한테 메타작 당하고 엄수로 개 돼지 맨키로 사느니 파 그냥 죽어불고 잡소. 아 새끼들만 없었더람사 나가 폴세 죽어버렸을 것이오. 아휴.
샘골댁은 안개 속에다가 진한 한숨을 토해냈다. 외서댁은 물동이만 잡고 서 있었다. 그런 샘골댁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건 곧 자신의 심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미국 수매라는 억지법이 생기면서 입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미군정을 욕했고 한민당을 욕했고 경찰들을 욕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여 몽둥이 찜질을 해대며 좌익으로 몰아붙였다. 그래도 욕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손이 모자라게 된 경찰에서는 소방관들과 청년단까지 동원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은 소방서나 청년단에 끌려가서 매타작을 당했다. 갑자기 경찰서가 셋으로 불어난 셈이었다. 사람들의 원성이 더 커지는 가운데 좌익으로 생각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 즈음에 남편이 숨죽여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열성으로 손을 뻗친 것을 외서댁은 잘 알고 있었다. 아유, 아서. 그런 막 가는 생각 허들 말어. 자네 앞질 안직도 그만리여. 맘 도커니 먹고 기둘리면 다 때가 오는 것이여. 왕주댁이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던졌다. 금매 마음을 도커니 묻고 서로 시린속 짚어가면서 살라고 해도 메타자갈라 나 같은 년만 당원께 그도저도 다 소용없이 오기만 짚어도 올르요. 하면 어쩔 것인가. 각단지게 메타작 당해 몸 상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메타작 피해 몸 성하면 좋은 일 아니겠는가. 오 저럴 놈의 공산당 치가 떨리요. 샘골댁은 빠드득 이빨을 갈아붙였다. 나 가볼라요? 외서댁은 줄을 다 감은 두레박을 든 채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얼른 가보소. 성이 나서 헌소린께 샘국대 말은 섭하게 생각 말고. 왕주댁이 외서댁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하모이라 다 우리 애아버지가 잘못한 일인데요. 외서댁은 샘골댁에게 사과라도 하듯 말했다. 지난밤에 그 일을 치르는 것으로 메타작을 피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죄를 진 것도 같았고 한편으로 기가 막히기도 해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아무 말도 말소. 남성네들이 서로 마음통에 헌 일인데 두부모 잘라댔기 잘하고 잘못한 것을 게릴뱅도가 없는 일인께. 왕주댁의 말은 샘골댁이나 외서댁에게 두루 하는 것이었다. 입담이 좋으면서도 경우가 반듯하기로 소문난 왕주댁다운 태도였다. 외서댁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다. 성님은 말 한 번 요상스럽게 허여이. 샘골댁이 두레박에 줄을 감으며 입을 삐죽거렸다. 금매 좋은 일 한다고 마음 좁게 먹지 말란께로. 남정네들은 좋으나 구주나 뜻합저 한꾼에 고성하고 있는디 집구석수 옆편 애들이 서로 미워하고 쥐어뜯고 해서 철일이 무엇이가 있는가. 서러운 신세 서로 타득기려도 추울 것인디.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외서댁은 뒤에서 들려오는 왕주댁의 말에 가슴이 저리도록 고마움을 느꼈다. 외서댁은 물동이 아래 맺히는 물방울을 왼손으로 훔쳐 뿌리며 젠걸음을 쳤다. 한 걸음이라도 더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매사에 눈치 빠른 왕주댁의 눈길이 두려웠고 얼굴을 대하기만 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샘골댁을 상대하기가 겁이 났다. 외서댁은 샘골댁을 미워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샘골댁의 말에는 마디마디 가시가 돋치고 옹이가 박이고는 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결코 무리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분명 회정리와 장양리의 공산당 우두머리였고 두 동네에서 좌익을 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통해서 무리든 모양이었다. 며칠 사이에 두 동네에서 7이나 죽어갔다. 그리고 세 집이 밤중에 몰매질을 당했다. 샘골댁도 그 중에 하나였다. 줄초상에 몰매질이 이어지는 동네의 분위기는 삭막했다. 그 모든 잘못을 자신이 저지른 것만 같아 외서댁은 사립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여자의 몸이니까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몰매질은 첫 번째로 당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외서땡네만 빼놓고 몰매질이 가해졌던 것이다.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외서댁은 피가 말라드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밤이면 몰매질을 기다리며 잠을 설쳐야 했고 낮이면 몰매질을 당하지 않은 죄스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참말로 요상스럽소. 어째서 그 개 잔여러 새끼들이 외서댁만 쏙 빼놓은지 모르겠네. 그 이쁜 얼굴로 호랑이가 씹어갈 그놈들을 각단지게 홀려버려서 그랬을까? 참말이지 귀신이 그걸 헐 노릇이시. 샘골댁은 멍든 얼굴을 하고 와 오기 받친 소리로 비앙거리고 가고는 했다. 기운으로 한다면 당장 머리채를 낚아채 마당에 패대기를 칠 수도 있었지만 외서댁은 죄책감으로 그 곤욕을 다 받아냈다. 그런데 마침내 지난밤에 그 남자가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 남자가 청년단 감찰부장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외서댁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한 가닥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올라왔다. 북국민학교에 잡혀가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보자마자 가늘게 째진 고약한 눈을 이상하게 빛내며 얇은 입술에 묘한 웃음을 물었던 것이다. 외서댁은 직감적으로 그가 음심을 품는 것임을 느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책상 아래 놓인 두 다리를 꼭 붙였다. 그 남자는 천천히 담배를 빼들며 솔찬허시 하고 흘린 듯 말했다. 그 말에 외서댁은 오소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외서댁은 뒤란에서 몸을 씻기 시작했다. 나무가 아까웠지만 일부러 물을 뜨겁게 데웠다. 물이 미지근해서는 온몸에 찍혀있을 그 남자의 손자국이 씻겨나갈 것 같지가 않았다. 입이 벌어질 만큼 물이 뜨거웠지만 외서댁은 그대로 끼얹어댔다. 그리고 삼배 수건을 몰아쥐고 박박 문질러댔다. 젖가슴은 더욱 세차게 문질렀다. 아이가 빨 젖에 더럽게도 그 남자의 침이나 입김이 묻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끼얹었다. 저절로 엄니 소리가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살이 연해서 그런지 세 차례나 마음에 없는 일을 당해서 그런지 물의 뜨거움이 유독 심했던 것이다. 그녀는 신음을 씹어가며 몇 번이고 물을 끼얹고는 문질러댔다. 쓰리고 아린 통증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남편에 대한 죄의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뜨거운 물로 이리 씻어낸다고 남편에 대한 죄가 씻겨지는 것일까? 옷을 벗기면 남편은 단박 알아차리는 것이 아닐까? 한강에 배 지나가기란 말은 참말일까? 내 마음이 동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당한 일인디도 죄가 될까? 그리 당한 일인디도 남편이 알면 소박을 당하게 될까? 그녀의 생각은 질정없이 엇갈리고 있었다. 쫀득쫀득한 것이 꼭 겨울꼬막 맛이시. 그 남자의 말이 불현듯 스쳐갔다. 문딩이 자석. 그녀는 욕을 내뱉으며 머리를 짤짤 흔들었다. 자네 물건은 필시 애사 물건이 아닐 것이네. 옴죽옴죽 하는 것이 봉아리고 배치양색이고 다 보라댕겨 불라고 하니 말이시. 나가 장기 하나 지대로 지렀단 맛이. 일을 치르고 난 남편이 드문드문 서너 차례 했던 말이다. 남편은 일을 치르고 날 때마다 전신을 땀으로 맥질하고는 정말 그것이고 배창자고 다 빨려나간 사람처럼 흐물거리며 잠에 골아떨어지고는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왜 자신의 그것이 옴죽거린다는 것인지, 어째서 배창자까지 빨아당긴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더구나 그리도 기운 빠져 하면서도 장가 하나는 제대로 들었다고 희게 웃는 남편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하고 잠수로 니는 남편이 하는 대로 죽은 뒤끼 있어야지 따로 니 기운 쓰들 말어. 여자가 따로 기운 쓰는 것 아닌 법인께로. 애미 말 명심이여. 시집 오기 전날 밤 친정어머니가 나직나직 한 말이었다. 눈치로 짐작으로 알아들었을 뿐 여자가 따로 기운 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기운을 쓰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채로 신방을 차렸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말을 명심하며
전신을 축 늘어뜨린 상태로 남편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일이란 것이 묘하고도 요상스러웠다. 자신의 알몸에 남편의 알몸이 감겨오고 남편의 그것이 자신의 속살을 헤집고 들면 전신의 마디마디, 머리카락에서부터 손끝이나 발끝까지 간지러운 것도 가려운 것도 아니게 저릿거리고 비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나 팔다리에 힘이 뻗질러 올랐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후다닥 놀라며 힘을 빼고는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일을 치르고 나면 언제나 허전함에 묻히고는 했다. 그 허전함은 이상한 것이었다. 배고픔 같기도 했고 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했고 전신에 바람만 가득 찬 것 같기도 했다. 그 견디기 어려운 허전함 속에 팔다리는 작은 벌레가 수없이 기고 있는 것처럼 스멀거렸다. 그 팔다리로 이미 잠에 골아떨어진 남편이 아닌 아름드리 당산나무를 끌어안고 기운을 쓰고 싶은 충동에 떨었다. 자신은 그리도 허전한데도 남편은 그것이고 배창자고 다 빨려든 것 같다고 했다. 그녀로서는 남편의 말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들몰댁은 무당 원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원래는 그 신통력이 널리 알려진 만큼 구판을 차리는 비용도 비싸다고 했다. 더욱이나 딸이 대물림을 받고부터는 신통력이 더 커져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굿을 청할 수가 없다는 소문이었다. 처녀의 기운 좋은 몸에 내리는 신령은 그만큼 기운 좋은 신통력을 보이는가 보았다. 들몰댁은 마음을 정하기까지 많이 망설이고 주저했다. 구판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살림살이였다. 겨울은 닥쳐오고 두 새끼들을 데리고 혼자 힘으로 겨울을 살아낼 일이 걱정인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리 굳은 죽임을 당한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바심쳤다. 시아버지의 원혼이 고의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장례도 거적삼을 하다시피 했다. 격식 맞춰 장례를 치를 형편도 못 되었지만 경찰에서 어찌나 답처대든지 꾸물거릴 수조차 없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끌고 갔다. 경찰이 묻는 말에 따라 들몰댁은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그리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여러 번 손도장을 눌러댔다. 경찰은 말끝마다 빨갱이 집구석이라는 말을 붙였고 들몰댁은 그저 주눅이 들어있었다. 손도장을 눌러댄 종이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사를 끝낸 경찰에서는 장례를 빨리 치르라고 몰아댔다.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겨우 하룻밤을 새우고 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례를 치렀다. 시아버지께 큰 죄를 진 것만 같았고 생전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굶을 때 굶더라도 시아버지의 원혼을 고의 저 세상으로 가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싶었다. 그리고 원례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형편에 맞는 굿을 해달라고 사정을 할 참이었다. 들몰댁은 흰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다. 옷고름을 매는데 울컥 울음이 솟구쳤다. 상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자 시아버지가 영영 곁을 떠났다는 서러움과 허망감이 사무쳤던 것이다. 들몰댁은 속 입술을 맞물어 울음을 삼켰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폭우에 밀물이 저으듯 가슴을 적셔왔다. 그 외로움은 앞으로 두 자식을 데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압박해왔다. 남편이 정처를 알 수 없게 떠돌고 있는 그녀에게는 시아버지가 마음의 기둥이었다. 거의 말로 표현된 적이 없는 시아버지의 정은 언제나 두텁고 따스했다. 그녀는 억울하고 허망한 시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를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은 결국 남편이었다. 따라서 그런 막심한 불효를 저질러가며 남편이 벌이고 있는 좌익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도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손으로 더듬어 머리에 상장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섰다. 엄니! 어디 갈란가?
작은 아들 종남이가 햇살이 따스한 토방에서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발딱 일어나며 물었다. 그 얼굴에 겁이 실려 있었다. 며칠 사이에 너무 놀라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해서 그런지 어린 것은 자다가도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는 했다. 성은 어디 갔냐? 들물댁은 어린 것을 감싸 안았다. 치과네. 어째? 배 아프다냐? 성 지 혼자 부치기 배 터지게 돌라먹었으니까 배 아프지. 어린 것이 품 안으로 파고들며 일러바치듯 고소하다는 듯 말했다. 들물댁은 소리 없이 혀를 찼다. 오랜만에 생선 부침개 몇 쪽 얻어먹은 것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배탈이 난 모양이었다. 작은 아들의 말처럼 훔쳐먹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양이었다. 아무리 서두르는 초상이라지만 그러는 법은 없는 것이라며 이웃들이 손을 모아 영전에 올릴 재물을 몇 가지 장만했던 것이다. 큰아들이 바지를 치켜 올리며 헛간에서 나왔다. 길람아, 배 많이 아프냐? 들물댁은 작은 아들을 밀어내며 마루에서 상체를 들었다. 아니요. 조금 아플라고 해서 치과에 갔어라오. 네 참말이요? 야, 암시랑도 아니어요. 들물댁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님 고맙구만이라 하고 중얼거렸다. 시아버지의 손자들 사랑이 그리도 지극했는데 그 영전에 올린 음식을 먹고 애들이 탈이 날 리가 없다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 세상에서도 집안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성니 배가 무작하니 아파서 똥 막 싸여오는데. 작은 아들이 형을 놀렸고 큰아들이 눈을 부라리고 소리치며 동생에게 대들었다. 니 죽어! 요리 나와! 작은 아들이 들몰댁의 치마를 거머잡고 등 뒤로 쫓겼다. 아사아서 길람아, 성이 참아야 하는겨. 들몰댁은 큰아들 앞에 양팔을 벌렸다. 두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묵직하게 가슴에 차왔다. 그러나 그런 느낌도 잠시뿐 그 위에 시름이 덮였다. 부엉님, 어디 가실라요? 길라미는 어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려, 도래등 무당집에 핑안이 댕겨올란께 네 동생하고 잘 놀아였어? 무당집은 뭐 하려고라? 금매. 들몰댁은 대꾸를 하지 않으려다가 저것이 장남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 편히 저시상 좋은 데로 가시라고 구설여도라고. 큰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옹니, 그런 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미신이여라. 큰아들은 눈을 똑바로 뜨며 가랑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애답지 않게 다부진 반대였다. 들몰댁은 잠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 막 하는 것 아니여. 학교에서 배웠는디 굿하고 점치고 오는 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라고 했단께요. 들몰댁은 더 말이 막혔다. 학교에서 구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별것을 다 가르친다 싶었고 큰아들의 말이 시아버지의 망령 앞에 불경스러움을 저지르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하는 큰아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알겠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엄니 핑 댕겨올 것인께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잘 들고 놀아 했어. 큰아들은 입술을 쑥 내민 마땅찮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큰아들을 보며 들몰댁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없다시피 자라서 그런가 큰아들은 나이에 비해 일찍 철이 드는 것 같았다. 공부도 반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했다. 들몰댁은 경찰서 앞을 지나기가 무서워 샛길을 걸어 소화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는데도 걸음이 자꾸 휘뚱거리는 것만 같았다. 소화다리에서 총 맞고 대창에 찔리고 하여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소화다리 아래 펼쳐진 갈숲에서는 깊은 밤마다 귀신들이 운다고 했다. 들몰댁은 그 소문을 의심 없이 믿었다. 제 명을 다 못 살고 그리 험악한 꼴로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이 떠돌지 않을 리가 없으리라 싶었다. 들몰댁은 남편을 하늘보다 높게 알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옳은 것으로만 여겨왔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 겪어야 하는 고생도 참아내고 괴로움도 견뎌냈다. 불평이나 원망스러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입이 닳도록 하는 말처럼 남편이 뜬구름 잡는 짓 그만하고 마음을 고쳐먹어 부지런히 땅 뒤지며 새끼들하고 한 지붕 밑에 이마 맞대고 사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말조차도 입 밖에 낸 일이 없었다. 남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좌익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인지 일찍부터 알아왔다. 누구한테 세세히 들은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는 일이라 신경이 쏠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었다. 남편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으랴 싶으면서도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은 꿈만 같다는 쪽으로 그녀의 생각은 기울고는 했다. 들물에서 커난 그녀는 그 누구 못지않게 소장농의 배고픔과 슬픔을 잘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를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게 만드는 것이 지주라는 것을 알았고 어느 때는 그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그들을 끝없이 미워하기도 했다. 좀 더 철이 들어 소장농이 왜 소장농의 신세를 면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못난이로 보지 않고 장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소작법 아래서 그만큼 사는 것도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에는 지주들을 쳐 없애고 자긴들이 그 땅을 고루 나눠 가져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은 상상으로도 해보지 않았다. 시집갈 날을 앞두고 그녀가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옹골지게 심은 생각은 한 가지 있었다. 남편과 힘을 합쳐 죽도록 일을 해서 자장농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말고도 먹는 입이 적어야 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적게 낳을 작정을 했다. 그 생각이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시집을 오고 나서 이내 그 꿈이 깨어지는 허망감을 그녀는 겪어야 했다. 이번에 남편네 사람들이 읍내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전혀 반가움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고대하고 고대하던 세상이 왔다고 남편은 있는 대로 활갯짓을 쳤지만 그녀는 좀처럼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건 시아버지 때문인지도 몰랐다. 시아버지는 남편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마땅치 않아 했다. 지주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고 부자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주한테서 땅을 뺏고 부자한테서 재물을 뺏어버리면 그것으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넘겼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 대신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편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시아버지의 죽음을 억울하다고도 분하다고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도움을 청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원혼이나마 위로하자고 생각해낸 것이 굿이었다. 도래등을 한다름에 치달아 오른 들몰댁은 고갯마루에서 숨기를 돌렸다. 생각보다 빨리 숨이 가쁘고 몸이 무겁게 처졌다. 학교로 잡혀가고 매타작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고 하느라고 며칠 사이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탓일 것이었다. 현기증과 함께 귀가 앵 우는 것을 느끼며 들몰댁은 이마를 짚었다. 손끝에 식은땀이 느껴졌다. 문득 산다는 것이 시름겨웠다.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애써 떼쳐내려던 생각이었다. 어질어질한 눈앞에 두 자식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들몰댁은 어금니를 꼭 맞물었다.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잡았다. 도래등을 한다름에 치달아 오른 들몰댁은 고갯마루에서 숨기를 돌렸다. 생각보다 빨리 숨이 가쁘고 몸이 무겁게 처졌다. 학교로 잡혀가고 매타작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고 하느라고 며칠 사이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탓일 것이었다. 현기증과 함께 귀가 앵 우는 것을 느끼며 들몰댁은 이마를 짚었다. 손끝에 식은땀이 느껴졌다.
문득 산다는 것이 시름겨웠다.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애써 떼쳐내려던 생각이었다. 어질어질한 눈앞에 두 자식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들몰댁은 어금니를 꼭 맞물었다.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잡았다. 들몰댁은 기운을 차리려고 선수머리 쪽 포구에 먼 눈길을 던진 채 서 있었다. 길고 긴 중도 방죽을 경계로 논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있었다. 드넓은 벌판은 거의 추수가 끝난 상태였다. 들몰댁도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을거지를 했었다. 그것이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농사가 될 줄은 몰랐었다. 시아버지는 평생 땅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네 봐라. 저것이 얼마나 좋은 기경거리냐.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안 부르냐. 시아버지는 벼가 누렇게 익어 느린 물결을 이루는 중도 들판을 바라보고 걸으며 그녀에게 말하고는 했다. 벼 익은 들판을 바라보는 것만큼 푸짐하고 넉넉한 마음일 때가 있을까. 그러나 그 느낌을 갖는 다음 순간 마음이 더없이 허전하고 쓸쓸해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 넓고 넓은 들판에 자신의 땅은 한 떼기도 없다는 자각 탓이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어느 때 한 번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구부정하게 늙은 어깨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시아버지의 한을 느끼고는 했다. 중도 들판은 바로 시아버지가 손수 방죽을 쌓아 만들어낸 것임을 생각하면 그 한은 더욱 절절하게 가슴에 맺혀왔다. 중도 들판은 작년 해동이 되자마자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기 시작했다. 읍 전체가 술렁거리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소작인들은 제석산 쪽에 상답은 그만두고라도 방죽 쪽에 가까운 논이나마 한마지기씩 갖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그건 애만 타는 부질없음이었다. 소작인들은 신세 한탄을 할 새도 없이 바뀐 주인을 찾아가 소작을 붙일 수 있기를 사정해야 했다. 들몰땡네도 소작을 계속 얻어붙인 것만으로 허기진 위안을 삼아야 했다. 소작을 잃은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 왜냐하면 서너 마지기 정도 가진 자작농들이 사들인 논은 소작을 내놓지 않은 데다가 새 주인이 옛 자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자기 연줄로 소작인을 멋대로 바꾸었던 것이다. 말이 좋아 농지 분배였지. 진작에 부자나 지주들과 한패거리가 되어버린 군정이 한 일은 배부른 놈 더 배불려주는 것일 뿐이었다. 소작인들은 벌써부터 군정을 믿지도 않았고 신용하지도 않았지만 그 일로 더욱 그들이 꼴사나운 양코백이고 양귀신들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군정은 그보다 몇 달 앞서서는 소작료를 3칠째로 내린다고 했었다. 반타작 5호제에서 3칠째가 된다는 것은 눈이 번쩍 띄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야 숨을 좀 돌리며 살게 되었다고 소작인들은 가슴 설레며 입들을 모았다. 그러나 그건 뜬구름 잡는 허망한 꿈이었을 뿐이다. 추수를 하게 되자 지주들은 눈에 불을 달고 호령을 해댔던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3칠째요 3칠째가. 3칠째 주장하는 놈들은 당장 나서봐. 영영 소자 띄고 말 것인게. 땅이 임자는 나고 억울하면 군정에 가서 남치기 물어두라고 해. 그 서슬 앞에서 고개 들고 입 놀릴 자기는 없었다. 지주들은 반타작을 밀고 나갔고 군정에서는 지주들이 하는 일을 모른 척하고 말았다. 군정의 그 허망한 말대포에 소작인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거기다가 쌀을 강제로 사들이는 법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미곡 수매라는 법은 억지 춘향이도 그런 억지 춘향이가 없었다. 값을 군정에서 미리 정한 것도 억지였고 집집의 형편이 어떤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할당을 한 것도 억지였다. 할당받은 쌀이 없다고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읍사무소 직원들이 집뒤짐을 했고 경찰이나 청년단원들이 사람을 끌어갔다. 일정 말기에 공출바람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아유, 요것이 무슨 해방된 시장이여. 해방됐다고 궁예지 마음에 바람이 들다 본 게 그 살기만 더 팍팍하지. 참말로 환장할 일이시. 있는 쌀이나 고이 내놓으라고 해도 눈에 불이 킬 참인디 없는 쌀을 내놓으라니 요런 복청에 죽을 일이 어디 있겠소. 아따, 양쿠배기들이 그 징상하게 생긴 모양 그대로 우리를 아주 비비 틀어 죽일 작정인구만. 안 그렇고서야 요런 더러운 놈의 밥을 맹그럽겠어? 양코배기도 양코배기제만 그 앞장서서 설레발치는 관공서놈들이고 순서놈들이고 더 문제시. 아, 금매 말이여. 그 참녀는 새끼들은 일정 때는 외놈들 앞제비로 그리 날치등마. 아, 인자 양쿠배기들 앞제비로 또 그리 날치대니. 아, 이것이 무슨 연병할 놈의 일이단가. 그게 다 쳐 죽일 놈들이제.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분을 끓였다.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 것이 틀림없다. 하나, 우리 앞에 떨어진 모같이 채워냈은 게 한숨 돌리고 집안에 별 우환이 안 생겨 채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삼아야지 어쩌겠냐. 얼마 되지도 않는 쌀을 다 전해고 나서 시아버지가 맥이 풀려서 한 말이었다. 자신은 그저 죄진 기분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말대로 집안에 아무런 우환이 없는 것이 큰 다행이었다. 누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아프다거나 갑자기 초상이라도 치르게 되면 꼼짝없이 쌀을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할당받은 쌀이 모자라 경찰서로 끌려갈 도리밖에 없었다. 강진땡네가 그런 경우였다. 큰아들이 배가 팅팅 부어오르는 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 병원비를 대느라고 뒤로 쌀을 내다 팔아야 했다. 결국 쌀이 모자라게 되어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이웃들이 나서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거들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경찰에서는 강진댁의 남편을 끌어갔다. 강진댁은 밥 때마다 밥을 가지고 갔지만 면회도 시켜주지 않았고 밥도 받아주지 않았다. 강진댁은 이틀 만에 마룻장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다. 금매 요런 숭악한 일이 어떤 세상에 또 있겠어. 기다린 동네 사람들 뭐다 들어보시오. 금매 밥대마동 밥을 가지러 갈 때는 지그가 다 미긴다고 안 받아주둥마는 오늘사 헌다는 소리가 그간에 밥을 한 끼니도 안 미기고 탈탈 굶겼으니까 남편 살려내려면 싸게 쌀장만에 내라고 하던 안 컸어. 요런 악독하고 징한 놈의 일이 시상에 어디 또 있겠어. 요 분을 어찌 풀어야 쓰겠어. 말들 좀 해보시오.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혀를 차고 강진댁을 달랬을 뿐이다. 강진댁은 분을 풀지 못하고 결국 장리변을 내서 남편을 풀려나게 했다. 강진댁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찰서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돼지나 닭을 내다 팔아 쌀값에 충당하는 일은 예사가 되었다. 그러나 할당량을 무사하게 내는 것으로 일은 끝나지 않았다. 배급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집에는 찬바람이 몰아닥쳤다. 다른 집들에 비해 배급표가 적게 나왔던 것이다. 배급표를 딴 집하고 똑같이 받고 싶으면 당신 남편이 빨갱이질 못하게 막어. 읍사무소 직원의 매몰찬 말이었다. 원망할 것도 섭해할 것도 없는 일이다. 좌익 거는 사람들을 옛적에 역적질하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판인께 우리 심으로 어쩔 것이냐. 쪼깐 적게 먹는다고 당장 죽는 것 아닌께 속이나 상하들 말아라. 잘 먹지 못하는 것보다 속 기르는 것이 더 사람 잡는 일인께로. 라고 이것이 우리 혼자서만 당하는 일이 아닌께 마음 강단지게 묵어야 쓴다. 시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본 채 가만가만 한 말이었다. 자신은 배급표를 적게 받은 억울함보다는 당장 시아버지 대하기가 민망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시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기막힐 것인지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손수 농사를 지은 입장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애비가 없다시피 커가고 있는 두 손자를 더없이 끔찍하게 여기면서 언제나 안쓰러워했다. 배급표가 적게 나온 것은 그 손자들의 배를 더 골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들몰댁은 내년 일이 걱정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소작을 거둘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살 길이 암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에 큰 멍울이 잡히는 것처럼 답답해졌다. 소작을 뺏기면 저 갯바닥에서 꼬막을 파내서라도 새 입이 굶어 죽기야 하랴. 들몰댁은 당찬 마음을 먹었다. 들몰댁은 왼쪽으로 접어들었다. 비탈길에 낙엽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굳이 낙엽을 피해 걸었다. 무당 원련의 집의 길목에 떨어지는 낙엽마저 함부로 밟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제각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여자가 부산스런 걸음걸이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들몰댁은 약간 긴장했다. 혹시 무당 원려가 아닐까 해서였다. 가까이 온 여자는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원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동네 부잣집에서 구판을 벌였을 때 서너 번 본 일이 있었다. 원려의 굿은 소문대로 보는 재미가 오달졌다. 잘생긴 얼굴에 춤이 신명났고 주술이 유창해서 굿판이 기운차게 출렁거렸다. 다른 무당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굿판을 푸지게, 진하게, 열받게 만들어냈다. 원려의 굿을 보고 나면 속이 다 뚫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제각의 넓은 정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던 들몰댁은 한 곳에 눈길을 박으며 멈춰섰다. 제각 옆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집이 말로만 들어온 원련의 집이 분명한데 그곳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큰 굿을 차리는 모양인가. 그녀의 마음은 흐려졌다. 적은 돈으로 사정을 해야 할 형편이라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는데 큰 굿을 차린다고 생각하자 발길을 옮길 자신감이 싹 가시고 말았다. 누가 저리 회방을 놓는 것인가. 그녀는 야속한 생각으로 폭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내친 걸음이었다. 더구나 시아버지를 위하는 일이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선 만나야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집 가까이 다가간 들몰댁은 잠시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자욱했고 향내음도 스치는 속에 사람들은 부산하게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누구에게 말을 붙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마음은 자꾸만 오그라들었다. 때 허드렛물을 버리려고 한 여자가 이쪽으로 가까이 왔다. 저 말 잘 묶었는데요. 들몰댁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말? 무엇이? 여자는 들몰댁을 힐끗 쳐다보고는 허드렛물을 수채에 쏟아부었다. 굿담새 왔는데요. 어째라? 여자가 상체를 발딱 세우며 소리쳤다. 여자는 사나운 눈으로 들몰댁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째 이러시오? 나가 뭔 잘못을 였간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들몰댁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지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두 눈 뜨고 뻔히 범스렁도 몰라서 그런 소리 하여 시방? 모르긴 뭘 몰라라? 들몰댁은 말을 하며 빠르게 집 쪽을 살폈다. 그러나 여자의 말뜻을 알아챌 만한 것은 눈에 잡히지 않았다. 참말로 답답해요. 아무리 신령님 매셔 밥 먹고 사는 집이라고 해도 초상이 난판에 구태더라고 하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겠어? 들몰댁은 그때서야 실수를 깨달았다. 여자가 그렇게 화를 낼 만도 하다 싶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다 본 게 실수였구만이라. 참말로 미안스럽소. 알았으니까 되었어. 한참 지내고 사로 찾아오시오. 근데 누가 시상을 버렸는 게라? 엄니요. 어쩌다가 중풍을 오래 알았다요. 시상에 그 굿 잘하던 원려가
하는 말을 들몰댁은 삼켜버렸다. 여자는 물통을 집어들고 돌아섰다. 들몰댁은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죽음과 무당 원녀의 죽음과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스럽게 마음이 쓰이면서 그대로 돌아서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만 같았다. 하긴 행인도 상가 앞을 지날 때는 옆걸음질을 쳐야 하는 법이었다. 하물며 시아버지의 저승길 닦음을 빌어달라고 할 정도로 평소부터 마음에 두어온 사람의 마지막 길을 목전에서 피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들몰댁은 쭈뼛쭈뼛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다음에 새로 오란께 뭐 하려고 또? 아까 그 여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성가신 표정이었다. 기왕 온 질인디 영전에 향값이라도 쫓겨 올리고 갈라고라. 아이 그려라. 고마우신 맴쇼잉. 여자는 금방 표정을 바꾸며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일로 오시오잉. 상대를 만나게. 들몰댁은 여자를 따라 토방에 올라섰다. 여기서 기둘리시오잉. 금세 나올 틴께. 여자가 서둘러 마루로 올라갔다. 들몰댁은 손에 말아쥐고 있던 손수건을 풀었다. 굿 장만을 위한 선금으로 준비한 돈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요 사람이구만이라. 말소리에 들몰댁은 고개를 들었다. 마루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원녀의 딸 소하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는 너무나 고와 보였다. 들몰댁은 합장 인사를 했다. 누이신지. 소하의 들릴락말락한 목소리였다. 칠동에 사는 들몰댁이라고 하는디요. 온질에 향값이라도 올리고 갈라고. 들몰댁은 말이 더듬거려지려 했다. 고맙구만이라. 헌디 아짐씨도 상제시구만요. 야, 시아버님이 시상을 버리셨구만요. 소화는 깊은 눈길로 들몰댁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거 얼마 안 되는데. 들몰댁은 소화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 돈을 내밀었다. 여자는 얼른 돈을 받았다. 말 들었는디 지금 형편이 이런 게 다음에. 소화는 표정 없는 얼굴로 말끝을 흐렸다. 알겠구만요. 상심되실 것인데. 들몰댁은 다시 합장 인사를 했다. 소화는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들몰댁은 제각을 뒤로 하고 걸으며 조의금을 낸 것은 100번 잘한 일이라 싶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화를 만나 얼굴을 익히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확답이나 다름없는 말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소화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죄의식과 아울러 의문을 품고 있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분명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어머니의 병증은 심한 편이었다. 앓은 기간도 짧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리 빨리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았다. 계속 병구안을 해오면서 소화는 그 점을 어느 만큼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될 가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악화될 기미도 없었던 것이다. 소화는 정하섭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전처럼 어머니 옆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다. 마음 가운데는 정하섭이 파놓고 간 커다란 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니, 그동안 고생했지? 긴자 일 다 끝났은께 아무 걱정 말소. 소화는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더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붓기가 좀 더 심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불안한 눈에 물기가 번졌다. 그리고 입술이 둔한 경련을 일으키며 혀끝이 조금 보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강한 표현이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같은 의사표시를 몇 번이고 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대답을 피해왔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히는 짓이며 병세를 악화시키는지를 알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입을 열고 나면 그분의 일이 그르쳐지고 말 것만 같은 강박감 때문이었다. 엄니, 내일 아침에 다 말할 것인께 마음 푹 놓고 자소. 내일 아침이면 엄니가 말하라고 아니어도 할 것인께. 소환은 아직 입을 열고 싶지 않았다. 그분은 지금 사람의 눈을 피해 밤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어딘가에 무사히 당도할 때까지 입을 놀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눈을 껌벅였다. 말하기를 독촉하는 것이었다. 엄니, 다 신령님 뜻인디 좀만 참소잉. 내일 아침이면 다 말한단께. 소환은 안타깝게 말했다. 어머니는 놀라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어머니는 눈을 내리감았다. 눈꼬리에 눈물이 번져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며 자신이 불쑥 한 말을 되씹었다. 그 말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것이었지만 어머니의 요구를 피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신령님의 뜻을 앞세우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그건 범할 수 없는 절대성이었던 것이다. 소환은 어머니의 이마를 짚었다. 엄니, 푹 자소. 나도 엄니 옆에서 잘 것인께.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어머니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엎드렸다. 눈을 감았다. 그분의 모습이 다가들었다. 목소리가 들리고 손길이 느껴지고 채취가 풍기고 그녀는 얼굴을 묻었다. 얼굴을 묻자 그런 것들은 더욱 선명한 채색으로 다가들었다. 깊은 잠이 든 어머니를 지키며 소환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정하섭에게 끈이 매달린 온갖 생각들이 거품처럼 일어났다간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고는 했다. 가을 벌레들의 시린 울음소리에 빠져들다가 깨어나면 정적만이 깊었다. 가슴 시린 울음을 한정도 없이 울어대는 가을 벌레가 꼭 자기만 같아 그녀는 정신을 팔고는 했다. 신령님,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신령님의 영음함으로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율했다. 어쩌자는 것이었을까? 정말 신령님의 영험이 내려 애를 베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분의 지체와 자신의 신분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서로는 구만리 장천을 떠도는 구름이었다. 구름이다가 인연의 바람에 실려 하나가 된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빗방울을 떨구게 된다면 그건 인연의 씨일 뿐이었다. 서로는 바람이었고 철새였고 시작을 달리하여 흐르다가 섞인 물줄기였다. 거기에 불변인 것은 인연뿐이었다. 먼 전생으로부터 준비된 인연의 끈은 현생에서 한 매듭을 짓고 다시 길고 긴 후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결코 현생의 집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바랐더라면 애초에 합의를 이루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탐욕이고 탐욕은 죄업이기 때문이다. 그저 인연의 매듭을 짓고 싶었을 따름이다. 순조로이 인연의 실을 꿰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육신과 더불어 현생에 머물다가 영원히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인연의 수레를 타고 끝모르는 후생을 살리라 했던 것이다. 그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바람소리와 나뭇잎 구르는 소리가 정적 속에 선연했다. 지금쯤 어디를 가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줄곧 정하섭을 따라가고 있었다. 소환은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잠에 빠진 얼굴은 한층 병색이 짙어 보였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오래도록 어둠에 눈이 익어 어머니의 얼굴은 어렴풋하게 드러났다. 내일 아침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정하섭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덮어두려 했다. 그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기가 십상이었다. 어머니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신은 행동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도 물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슬펐다. 어머니는 육신을 거의 다 잃고 입까지 잃은 채 이승의 편두리로 밀려나 있는 처지였다. 어머니가 이승을 떠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았다.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건 언제나 두려운 생각이었다. 무당의 몸을 타고난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소화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자식이었을까? 꼬리를 물고 이어진 생각에 소화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일도 없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자신은 어느 때 한 번 그 사실을 물은 적도 없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런 약속을 한 기억도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그녀는 심한 당혹감에 빠졌다. 어머니는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두 무릎 사이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멀리서 깜박이는 불빛처럼 아스만 기억이 떠올랐다. 아주 어렸을 때였다.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매를 맞았다.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매를 맞은 것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 말고는 그녀는 매를 맞은 일이 없었다. 소화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 사실을 감춘 어머니가 밉지 않았다.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그런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가 오히려 안쓰럽게 여겨졌다. 닭 우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소화는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분이 찾아들었던 그때와 엇비슷한 시간이었다. 이제 그분은 어딘가에 몸을 숨겼을 것이다. 머저나 다시 오게 될 것이오. 그때까지 잘 있어요. 굵은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소화는 이부자리 위에 그대로 몸을 부렸다. 몸이 아래로 가라앉아갔다. 다 신령님 뜻인디. 다 신령님 뜻인디. 그녀는 몇 번이고 이 생각을 되풀이하며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엄니, 밥 꼭꼭 씹어먹어. 밥 다 묵으면 속 시원하게 다 말을 할 것인께. 소화는 이것저것 반찬을 놓아 어머니 입에 밥을 떠넣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 핏기가 남아있었지만 눈 가장자리에는 웃음기가 감돌았다. 얼굴도 편안해져 있었다. 소화는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나가며 자신이 정신없이 해냈던 일을 돌이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다. 그건 그분과의 기억을 되새기는 일이기도 한 것이었다. 엄니, 지금부터 이야기 할라네. 소화는 어머니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어머니가 눈을 껌벅였다. 근께 우리 집을 철달기 울기 전인 새벽에 뜬금없이 찾아든 것이 누구냐 하면 말이시. 좌익한다는 소문 짜하던 술도가집 아들 알제? 무심코 어머니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던 소화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부들거리는 입술 사이로는 백태 낀 혀가 여느 때 없이 많이 나와 있었다. 엄니, 어째 그려? 무슨 일로 그래 놀래는겨? 소화는 당황해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양쪽 볼을 감쌌다. 아픈 뒤로 처음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니, 말이 되어 나오지 않을 뿐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를 애써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엄니,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무슨 말을 허니라고 이러는가? 술도가집 아들이 어쨌다고 이러는겨? 소화는 어머니의 볼을 비비며 안타깝게 외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부릅뜬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렸다. 그녀는 몸이 달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안녕! 술도 같이 마드라고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뒷좌사는 안녕! 원련은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년아, 무엇이가 신령님 뜻이냐? 신령님이 천벌 내릴 죄를 니년이 저질러 뿌린겨. 이년아, 이 넉나간 년아, 이 일을 어찌하살 것이다냐? 원련은 정신이 아찔아찔해지기 시작했다. 딸의 얼굴이 대중없이 흔들렸다. 숨길이 막혀왔다. 이대로 죽나보다 하는 생각이 밀어닥쳤다. 원련은 그 생각을 죽으림을 다해 떼밀어냈다. 엄니, 어째 이러는가? 눈 뜨소, 눈 떠! 소환은 어머니의 볼을 때리며 소리쳤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귀를 코에 갖다 댔다.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방을 뛰쳐나갔다. 맨발로 부엌으로 내달아 세수대야에 찬물을 퍼담았다. 수건에 물을 적셔 어머니의 이마에 올렸다. 원려의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정찬봉 어른이었다. 온갖 과실이 연글대로 연글어가는 9월 중순이었다. 날로 맑고 높아만 가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새들이 푸득거리며 날고 바람결이 감기는 것으로 보아 큰 비가 내릴 듯 싶었다. 원래는 며칠 뒤에 있을 굿에 쓰려고 지화를 만들던 일손을 멈추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일손을 돕던 세 사람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금방 시커멓게 내려앉으며 사위가 어둑어둑해졌다. 초가 흐리면 찾아들고는 하는 농사 시샘비였다. 농사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비는 억수로 쏟아져 내렸다.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원려의 마음에도 근심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 탓이었다.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인심이 훈훈해지고 자신의 생활도 윤기가 도는 탓이었다. 흉년이 들면 그만큼 구판이 줄어들고 판을 버린다고 해야 신명이 오르지 않았다. 대부분 굿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쫄쫄 배를 곪고 있는데 떡 벌어진 상을 차려놓고 춤을 춘다고 해서 신명이 날 리 없었다. 굿이라는 것은 구경꾼과 함께하는 잔치인데 구경꾼들이 잿밥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그 굿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원려가 흉년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제 아무리 심한 흉년이 든다고 해도 신령님 외시고 사는 처지에서는 세 끼 밥은 거르지 않고 먹게 마련이었다. 원려로서는 그것이 괴롭고 면목 없는 일이었다. 정작 농사를 뼈 빠지게 지은 사람들은 죽도 제대로 못 먹어 부한끼가 나는데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은 처지에 끼니 때마다 밥을 찾아 먹는다는 것이 심히 마음에 걸렸다. 빗발은 점점 거세어지고 바람까지 몰아쳤다. 바람을 탄 빗줄기가 뿌연 물보라를 뿌리며 쏟아졌다. 뼈 빠지게 지어놓은 농사 다 망치겠다. 농사꾼들 속 다 숯되겠네. 원려는 거친 빗줄기를 바라보며 마땅찮게 중얼거렸다.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며 마루 밑을 지나갔다. 쥐들도 비를 피해 달아나는 모양이었다. 큰 비가 내릴 징조였다. 어서 저녁이나 한술 끓여 먹고 일찌감치 구두를 지고 누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원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립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원려는 섬뜩한 생각과 함께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비를 잠 피했으면 하는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한 남자가 말하고 있었다. 원려는 순간적인 동작으로 저고리 섭을 여몄다. 빗줄기 속에 서 있는 남자의 옷은 이미 젖을 대로 다 젖어 있었지만 그 입성이 행색깨나 하는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했다. 거린의 구걸도 함부로 내치는 법이 아닌데 하물며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자는 길손을 물리칠 까닭이 없었다. 의당 처마 밑으로 들게 해야 했다. 그런데 그녀는 머뭇거렸다. 이상스럽게도 그렇시오 하는 그 쉬운 한마디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은 것이다. 남자도 특이했다.
비를 피하려는 다급함 때문에 대개 처마 밑으로 뛰어들며 양해를 구하게 마련인데 그 남자는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 속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허락을 받지 않고는 사립 안으로 들어서지 않겠다는 예절의 표시였다. 빗발 속에서 유난히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갓과 그 태도가 일체감을 이루고 있었다. 어서 안으로 드시시오. 원려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까지 굽히며 존댓말을 썼다. 고맙소. 남자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토방을 밟고 올라섰다. 때 아닌 비가 이리 오시니. 남자는 혼잣말을 하며 무게감이 담긴 동작으로 팔을 들어 올려 손바닥으로 얼굴에 물을 훔쳤다. 원래는 그때서야 그 남자가 중년이 넘었음을 헤아렸다. 점잖음이 서린 얼굴이었다. 완전히 물에 젖어버린 남자의 옷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몸에 찰싹 달라붙은 채 후줄근하게 처져 내렸고 두루마기 끝에서는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져 토방을 적시고 있었다. 원려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졌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저녁밥 지으려던 일을 하자니 남자의 몰골이 마음에 걸렸고 그렇다고 무슨 도움을 주자니 비 맞은 정도가 너무 심해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난데없는 비가 괜한 사람 욕보인다 싶어 원려는 하늘로 눈길을 돌렸다. 팔을 뻗치면 해집어질 만큼 먹구름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진 듯 싶었다. 쉬 그칠 비가 아니었다. 원려는 남자를 곁눈질했다. 남자는 뒷짐을 진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물에 흠뻑 젖어버린 옷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였다. 그 의연한 태도가 남자답게 당당해 보이기도 했고 반대로 채통을 앞세우는 양반의 가당차는 허풍으로 보이기도 했다. 지체가 낮은 사람들은 의뢰 그러게 마련이지만 원려도 뼈대 자랑을 일삼는 양반이란 사람들의 거드름을 속 편하게 보아넘기지 못하는 성미였다. 갓근에서까지 물방울이 떨어지도록 영락없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해가지고 양반의 위세를 부리고자 한다면 그것처럼 꼴불견도 없을 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태도가 허풍 같아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다. 원려는 그 남자의 물에 젖은 옷에서 자신에게로 끼쳐오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횃대에 걸린 새 수건을 내렸다. 우선 얼굴이라도 닦으시시오. 원려는 수건을 내밀었다. 예. 고맙구만요. 남자와 눈길이 마주쳤다. 원려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남자의 눈 가장자리에는 엷은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말만이 아닌 고마움의 표현 같았다. 원려의 눈길은 그 웃음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나간 꼴에 사는 정찬봉이라 하는 사람이요. 남자는 수건을 얼굴로 가져가며 수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굵으면서 느릿했다. 지는 보시는 대로 천한 무당. 알고 있소. 원려라는 이름. 원려는 소스라치며 눈을 치떴다. 그녀의 놀란 시야 속에서 정찬봉이라는 남자의 눈 가장자리에는 아까보다 약간 진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그 웃음이 가슴 한복판을 예리하게 관통하는 충격을 그녀는 느꼈다. 어찌 저 같은 천한 것 이름을 다... 원려는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상한 빗살로 가슴을 뚫고 지나간 그 남자의 웃음은 몸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야릇한 흔들림에 열꽃을 피워 올리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나도 읍내에 사는 몸인디 원려라는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소. 멀찍이서 춤도 덜어 본 일이 있소. 번갯불이 번쩍 빛났다. 뒤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요란하게 천둥이 울었다. 예산 일이 아니시.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다. 남자의 불만스러움에 응답이라도 하듯 천둥의 기세에 엎인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원려는 남자의 젖은 옷에서 느껴져 오는 한기를 한결 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장 속수무책이었다. 집에는 남자 옷이라곤 한 벌도 없었다.
영 추우실 것인지 어찌하실란지. 서늘하긴 하지만 참을만 하니 걱정 마시오. 그나저나 여서 비가 그쳐야 할 것인디. 남자는 두루마기 자락을 털며 말끝을 흐렸다. 방으로 드시면 덜 추우실 것인디요. 요런 꼴로 어찌. 혹시 화로불이 있었으면. 원래는 그때서야 불 피우는 일을 생각해냈다. 좀에만 기둘리시시오. 원래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당연하고도 간단한 생각을 해내지 못한 자신을 타박하고 있었다. 솥에 물을 2바가지 붓고 불을 지폈다. 화롯불을 만들자면 장작을 떼야 했지만 그녀는 물부터 끓일 작정으로 마른 솔가지만을 아궁이 가득 몰아넣었다. 추위를 쫓자면 뜨거운 물부터 마셔야 될 것 같았다. 솔가지에 제대로 불길이 번지는데도 그녀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파란 연기를 앞세운 불길은 금방 아궁이 속을 가득 맴돌았다. 멀찍이서 내 구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천하게 여겼을까? 잡스럽게 여겼을까? 양반지체에 무당춤을 귀하게 보았을 리는 만무했다. 그런데 눈 가장자리의 웃음은 자신을 천하게도 잡스럽게도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 안온한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나간과 여기 진트제 아래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그 사람은 진트제 너머 구룡쯤에라도 나들이를 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를 만난 모양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남자는 이미 무당집인 것을 알면서도 찾아들었다는 말이 된다. 꼭 다급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싶었다. 무당이 정 싫었다면 비를 더 맞는 한이 있어도 철길 아래 장양리의 민가를 찾아갈 수 있는 일이었다. 원래는 솔가지를 아궁이에 자꾸 밀어넣고 부채질을 해대고 하면서 정참봉을 생각하고 있었다. 솥전에 물방울이 굴러내려 피직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뜨거운 물을 한 사발 떠가지고 부엌을 나왔다. 추우신디 뜨거운 물이라도 먼참 드시시오. 고맙소. 이거 무땀시 폐를 끼쳐서. 마루 끝에 옹색스럽게 걸터 앉았던 정참봉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사발을 건넨 원려는 마당으로 눈길을 돌렸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집 주위로는 비 안개만이 아닌 회색빛 어둠살이 번지고 있었다. 평소보다 빨리 내리는 어둠이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궁이의 장작에는 불길이 옮겨붙고 있었다. 원려는 쌀독 뚜껑을 열었다. 조롱박으로 소복하게 쌀을 퍼서 바가지에 부었다. 눈어림을 하다가 조롱박에 반나마 차게 쌀을 다시 퍼서 바가지에 쏟았다. 혼자일 때는 조롱박의 반이면 족한 양이었다. 원려는 여느 때 없이 쌀을 오래 문질러 씻었다. 쌀뜨물이 너무 씻겨나가도 밥맛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몇 번이고 물을 갈아부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내 구춤을 구경했을까? 구경거리로만 생각했을까? 쓸만한 무당이라고 생각했을까? 글줄을 제대로 읽은 양반치고 무당을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사람은 글줄만 읽은 것이 아니라 참봉 벼슬까지 지낸 사람이 아닌가. 원래는 쌀을 안치기 전에 질화로에 불을 옮겨 담았다. 장작은 아직 더 타야 했지만 솔가지가 타고 남은 밑불만으로도 손을 쬐 만한 화기는 되었다. 아순대로 쓰시시오. 지금 장작을 떼고 있은게요. 이리 폐를 끼치니 이거. 정참봉은 또 엉거주춤 일어섰다. 온몸을 적시고 있는 젖은 옷 탓이었다. 몸을 움직이면 그때마다 새로운 부위에 섬뜩거리는 차가움이 감겨왔다. 뜨거운 물을 마셔 속은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이미 온몸은 한기에 감겨 벌벌 떨리고 있었다. 콧불을 알아도 심하게 앓을 것 같았다. 생각 같아서는 불을 지피고 있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는 것이 더 없는 상책일 것이었다. 옷도 말리고 추위도 쫓는 방책으로서는 그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반 채통에 생각만 간절할 뿐 차마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올라 앉으시시오. 예, 고맙소. 원려가 돌아서자 정찬봉은 화로를 끌어안듯 했다. 얼굴에 느껴져 오는 화기가 그리도 반가울 수가 없었다. 정찬봉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잘못하다간 꼼짝없이 발이 묶일 판이었다. 정찬봉은 후회스러웠다. 잠시 쏟아지다 그칠 비겠거니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아무래도 태풍의 조짐이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비를 무릅쓰고라도 회정리 3구까지 갔어야 했다. 3대 줄기처럼 쏟아지는 빗속을 헤치고 거기까지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30줄의 무당이 혼자 사는 외딴 집에서 밤을 새우느니 그 편이 한결 나은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야 하지 않을까. 정찬봉은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헤집고 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 저 빗속을 뚫고 언제 거기까지 가나. 잠시 맞은 비로도 이리 춥고 떨리는데 거기까지 가다가는 큰 병을 얻게 될지도 모르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무당집에서 하룻밤 비 피해 떼서 죄될 것 있는가. 정찬봉은 부르르 몸을 떨며 지라로를 바짝 끌어당겼다. 여그 불땡이 더 가져왔구만요. 원려가 들고 있는 부삽에는 장작이 타서 만들어진 불덩이가 밝은 빛을 발하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거 참 비가 얼른 그쳐야 할 것인디. 정찬봉은 면구스러운 표정으로 화로를 앞으로 밀었다. 비가 그치고 안 그치고는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고라. 싸게 참봉어른 옷이나 벗어 말려야 쓰겄구만이라. 참봉어른 안색이 시퍼런 게 큰 탈나게 생겼구만요. 원래는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변한 정찬봉의 안색에 놀라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놓고 말았다. 사실 정찬봉은 차츰 심해지는 오한을 견뎌내느라고 고통스러웠다. 팔다리가 오슬오슬 떨리고 속 깊은 데서 찬바람이 휘돌며 일어나는 오한은 머리까지 아프게 만들었다. 불이 이리 좋으니께 오한도 곧 가라앉을 것이오. 정찬봉은 애써 태연하게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채신머리 없이 턱이 말을 듣지 않고 떨렸다. 사람이 중어제 체면이 중한 것이 아닌디. 불 떼서 뜨끈뜨끈한 방 놔두고 체면 체리다가 큰 탈나 불면 무슨 소양일까소. 싸게 방으로 드십시다. 내친 걸음이었다. 원래는 거침없이 말하며 마루로 올라서서 화로를 들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방은 완연히 어둠침침했다. 촛대에 불부터 붙였다. 손바닥으로 아랫목을 짚어보았다. 생각대로 따끈따끈했다. 반다지 위에 놓인 이불을 내려다가 폈다. 그때까지 정찬봉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양반 고집 똥꼬집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원래는 쓰게 웃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된 판에도 그 고집 세울 수 있는지 보자고 원려의 마음은 오기스럽게 비꼬였다. 양반의 고집을 꺾어놓고 싶은 묘한 심사가 고개를 들었다. 참봉어른, 큰 병 얻기 전에 싸게 방으로 드시시오. 아래목이 뜨끈뜨끈한디다 화로 불거정 있은께 한기가 확 풀릴 것이구만요. 말을 마음 놓고 하기 시작하자 원래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일이 배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닌디. 정찬봉은 한속이 든 얼굴을 민망하게 구기며 두 손을 모아잡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폐 끼친 것은 다음에 갚아주시기로 하고 당장 몸부터 돌보셔야 한단께요. 당최 면목이 없어서. 정찬봉은 원망이라도 하듯 낭자하게 소리를 뿌리며 쏟아지고 있는 빗줄기를 눈을김하고는 안방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느린 발옮김이 더없이 무거워 보였고 버선발이 옮겨질 때마다 마루에는 물 묻은 발자국이 찍혔다. 원래는 정찬봉이 앉았던 자리와 발자국이 남긴 물길을 닦으며 웃음을 참아내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옷을 다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화롯불에 옷을 말리라고 하고 싶었다. 그리 되면
양반의 체면이고 콧대고 더 따질 것이 없었다. 그러나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었고 물에 흠뻑 젖은 옷으로 이불이 깔린 아랫목에 어떤 모양새로 앉아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자꾸만 웃음이 솟으려고 했다. 원래는 개다리 소반에 밥상을 차렸다. 마침 굿 채비를 하느라고 일꾼들을 부리는 중이라 입댈 만한 반찬이 서너 가지는 되었다. 진지상 가져왔는디요. 원래는 닫힌 방문 앞에서 목청을 돋우어 말했다. 자신이 닫지 않은 방문이 닫혀 있어서 인기척을 대신한 말이었다. 원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정찬봉은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 두루마기를 벗어 말리고 있었다. 갓은 벽에 걸려 있었다. 시장 오실 것인데 진지 드시시오. 원래는 발로 이불을 밀치고 밥상을 아랫목에다 놓았다. 엉덩이도 붙이지 못하고 윗목에 쪼그리고 앉은 모습만으로도 그 이유는 알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이 양반의 체신으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요런 패꺼좀 끼치니 이거 원. 정찬봉이 할 줄 아는 말은 그것뿐인 것 같았다. 원래는 벌써 10번은 들은 성 싶었다. 패라 생각지 마시고 찬찬히 드시시오. 찬이 입에 맞으실란지. 쪼그려 앉지 말고 편히 앉으라는 말을 원래는 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다소 추위가 가셨다 하더라도 몸이 얼마나 축축하랴 싶어 마음이 언짢았다. 생각 같아서는 젖은 옷을 다 벗기고 자신의 치마 저고리라도 걸치게 해서 개운한 몸으로 편히 앉아 식사를 하게 했으면 싶었다. 그러나 양반인데다가 참봉한테 여자 옷을, 더군다나 천한 무당옷을 감히 입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보나마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었다. 원래는 마루를 내려서며 입을 삐죽였다. 무당집에서 비를 피하는 것이나 무당질에서 벌어들인 쌀로 지은 밥을 얻어먹는 것이나 무당옷을 걸치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뭐냐는 생각이었다. 원래는 신당에다가 군부를 짚었다. 안방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자신의 잠자리는 신당에 펼 수밖에 없었다. 빗줄기는 어느 정도 약해지다가는 다시 강해지고 하는 변화를 보이면서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 사이를 중의 장삼 색깔 같은 암회색 어둠이 빠른 속도로 겹을 이루며 내려와 앉았다. 원래는 살강 앞에 선 채로 저녁을 대충 먹어치웠다. 승용을 떠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장에 썼던 것인가, 소복하게 담았던 밥그릇은 거의 다 비워져 있었다. 원래는 기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객을 치르는 여자의 마음이었다. 찬이 입에 맞으셨는가 모르겠구만요. 잘 묵었지만도 너무 배를 끼쳐서. 정찬봉은 쪼그려 앉아서 담배 쌈지에 담배를 방바닥에 널고 있었다. 물에 젖어버린 담배를 말리려는 것이었다. 원래는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아냈다. 그 앉음새나 손가락 끝으로 젖은 담배를 고루 펴고 있는 모습이 어디 하나 양반 같은 데가 없이 딱하기도 하고 근천스럽기도 했던 것이다. 원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반에서 담배통을 내렸다. 담배 여기 있구만요. 일꾼들한테 주니라고 장만해 둔 것인디요. 원래는 정찬봉 앞으로 담배통을 밀어놓으며 거짓말까지 미리 덧붙였다.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담배를 시작한 것은 수삼 년 전부터였다. 30살 고개를 넘으면서부터 이상스럽게도 가슴에 허전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한바탕 굿을 하고 나면 그 구멍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늘같이 신령님을 믿으면서도 그 구멍으로는 허망의 바람이 흘렀고 고적의 한숨이 지나갔다. 그 구멍을 담배 연기로 채우기 시작했다. 정찬봉은 나들이 할 때 가지고 다니는 곰방대에다 담배를 꽁꽁 눌러 담았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해 입안에는 벌써 군침이 괴고 있었다. 지는 건넌방 신당에서 잘 것인께 참봉으로는 요 방에서 푹 주무시시오. 승용 그릇을 벽 쪽으로 밀어놓고 원래는 밥상을 들고 일어섰다. 너무 배를 끼쳐서. 곰방대에다 불을 붙이려던 정찬봉은 원래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서렸다. 원래는 신당의 이부자리를 폈다. 지게문을 반쯤 열어놓고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가슴 가득 연기가 차며 정신이 아련해지는 황홀감과 충족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담배 맛에 취하며 원래는 짙어진 어둠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빗소리만 낭자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싸늘한 냉기에 실려오는 빗소리는 가슴을 축축하게 적셨다. 원래는 자꾸만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가슴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구멍은 커지는 것만 같았다. 원래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어둠 속에 참봉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온한 웃음이 어린 점잖은 얼굴이었다. 미친년이다. 감히 누구라고 음심을 품어. 어둠 속의 얼굴을 지우려고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원래는 몸을 바짝 오그리고 모로 누웠다. 에휴, 썩을 놈의 비 때문이여. 에휴, 비 때문이여.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의식에 음각되어 버린 빗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다. 원려의 의식 속에서는 서너 명의 남자들 얼굴이 겹쳐졌다. 잠시나마 마음을 주었고 마음을 담았던 사람들이었다. 긴 해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씨만은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바른 인연이 아니었던지 그 사람들은 공허만 남겨놓고 떠나가고는 했었다. 어쩌면 밭이 부실했는지도 모른다. 한 번도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녀를 찢긴 것은 16살 때였고 임신을 한 것은 19살 때였다. 4개월이 가까워 한 바가지가 넘는 피로 쏟고 말았다. 석 달 이상을 질금거리는 하혈로 피걸레를 빨아야 했고 1년 이상을 아랫배의 통증으로 시름시름 앓아야 했다. 어멈무당은 한약 다리기에 지쳤고 그녀는 한약 마시기에 지쳐 있었다. 그때의 탈 때문이었을까? 마음 머무는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고 서른 고개를 넘겼다. 가슴에 허전한 구멍이 뚫린 것도 마흔으로 치달아가는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그 나이 되도록 피부치 하나 갖지 못한 까닭인지도 몰랐다. 피부치를 원하는 것만큼 남자는 달지가 않았다. 살 오래 붙이고 살기를 바라는 남자도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남자와의 살섞음이 별로 달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원래는 잠결에 어렴풋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몸을 뒤척여 돌아누웠다. 또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정찬봉을 생각하며 후다닥 일어나 앉았다. 보시오. 보시오.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정찬봉이 틀림없었다. 어째 그러시오? 그녀는 머리칼을 다독거려 넘기며 물었다. 저녁 묵은 것이 얹힌 모양인디. 그녀는 그만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추운 데다가 방바닥이 젖었을까봐 쪼그리고 앉아서 저녁을 먹었으니 온전히 소화를 시켰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알겠구만이라. 원래는 방문을 밀치고 마루로 나섰다. 그동안 얼마나 오래전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한결 약해져 있었다. 정찬봉의 표정은 보이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형체만 보였다. 소금하고 된장 국물 뿐인디요. 어떤 것이 더 졸란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다급하게 말을 하면서도 창피스러움을 느꼈다. 산것의 집구석은 어쩔 수 없다는 정찬봉의 말이 금방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양반님 네들이야 신요한 환약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먹지 그런 산것들의 약 아닌 약을 먹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 밤중에 된장 국물은 맹글기 힘들 것이고 소금이나 한 주먹 주시시오. 아니여라. 있는 된장 찬물에 푸는 것인데 뭐가 힘들어라. 된장 국물이 좋으시면 그걸로 하시시오. 그래 죽었소. 야, 얼른 맹글팀께 방에 들어가 계시시오. 추우면 속이 더 꿰인디. 원래는 더듬거려 부엌으로 갔다. 등잔에 불을 붙이고 손길을 서둘렀다.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작은 항아리에 퍼다 놓고 먹는 된장을 헤집어 속에서 한 숟가락을 떠냈다. 그것을 물에다 고루 풀며 이것 한 사발을 마시고 제발 속이 푹 뚫리기를 빌었다. 증세가 심해서 토사광란이라도 일으키면 이 밤중에 어쩔 것인가. 정찬봉은 등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요거 싸게 마시시오. 원래는 사발을 내밀었다. 참말로 배가 너무 많소. 정찬봉은 사발을 받아들며 인사치레를 잊지 않았다. 참말로 양반은 양반이시. 원래는 어이가 없었다. 허리 꼿꼿하니 피고 찬찬히 드시시오. 원래는 어깨를 추스르며 주의를 시켰다. 너무 급하게 마시다가는 된장 국물까지 얹히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정찬봉은 이미 환자일 뿐이었다. 굿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얼러온 과감성과 신기가 발동하고 있었다. 정찬봉은 원래의 말을 따르기라도 하듯 된장 국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넘겼다. 원래는 정찬봉을 지켜보면서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된장 국물을 마시고 나면 등을 싹싹 쓸어내려야 직효가 나는 것이다. 등을 쓸어내려 트림이 솟아야만 속이 뚫리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만 끌고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었다. 사발을 비운 정찬봉은 목을 길게 빼고는 나오지 않는 허트림을 끄끄 해댔다. 무척이나 갑갑하고 힘겹게 보였다. 지가 등을 쓸어드릴게라. 원래는 더 참지 못하고 불쑥 말을 해버렸다. 미안스럽게 어찌 그런 일을. 정찬봉의 말은 의외였다.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치거나 좋은 말로 한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절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정찬봉은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다는 증거였다. 어디 봅시다. 지 손도 쓸만은 한게. 원래는 정찬봉의 뒤로 자리를 옮겼다. 정찬봉도 미적미적 자세를 고쳐 앉았다. 허리를 꼿꼿하니 피고 앉으시오. 원래는 왼손으로 정찬봉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정찬봉의 허리가 고추 섰다. 그녀는 척추를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며 등을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7번을 쓸어내렸을 때 정찬봉은 상체가 꿈틀하도록 트림을 토해냈다. 인자 되었어. 나오는 대로 더 해쁘시오. 원래는 자신의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으로 숨가쁘게 말했다. 그녀는 계속 등을 쓸어내렸다. 정찬봉은 연거푸 2번이나 더 트림을 해댔다. 인자 살겄어. 힘드는디 그만 하시오. 정찬봉이 어깨를 부리며 생기 도는 음성으로 말했다. 기왕한 거 깨끗하니 내려 불어야지라. 원래는 등을 쓸어내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몸에는 땀이 꼰꼰하게 배났지만 그녀는 힘드는 줄을 몰랐다. 그저 이만하기 다행이라는 생각뿐으로 누구에게인지도 모르게 고맙기만 했다. 이만하면 되었을 것인께 조금 더 앉았다가 지무시시오. 원래는 등 쓸어내리기를 멈추고 일어서다가 몸이 기우뚱 기울어졌다. 왼쪽 손이 정찬봉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 원래는 눈길을 떨구었다. 남자 냄새가 정신이 아뜩해지도록 가슴속을 휘돌았다. 솔잎 냄새 같기도 했고 치자꽃 냄새 같기도 했다. 원래는 남자의 힘에 이끌려 주저앉았다. 촛불이 꺼졌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에 빗소리가 섞여 들렸다. 남자의 손이 저고리 섭을 헤치고 들었다. 원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아슴하고 아련할 뿐이었다. 남자가 진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다. 남자가 노를 젓는 대로 흘러가는 배이고 싶었다. 남자의 손이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뜨겁고 부드럽다고 느꼈다. 종종 찾아오겠소. 먼 동이 틀 무렵 정찬봉은 집을 나서며 말했다. 원래는 말없이 배웅했다. 그가 왜 해가 뜨기도 전에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래는 종종 찾아오겠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자신이 치렀던 남자들 중에는 그런 남자도 덜어 있었던 것이다. 비가 개은 하늘에는 구름이 듬성듬성 떠 있었다. 저 구름 같은 것이려니 원래는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를 곱게 다루고 예뻐할 줄 아는 간밤의 여운이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부드럽게 상기되었다.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 여겼던 정찬봉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녀갔다. 남들의 이목을 경계하는 걸음이라서 머무는 시간도 길 수가 없었다. 원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삼았다. 자신을 대하는 찬봉 어른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어서였다. 내 고운 사람, 자네한테 짓는 내 죄를 어찌하나. 자신을 품고 찬봉 어른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로 원래는 좋겠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새순처럼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임신인 것을 깨달은 것은 그렇게 6개월쯤 보낸 뒤였다.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고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이 더욱 컸다. 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었고 찬봉 어른이 애아버지로 밝혀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다. 원래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정찬봉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벌교를 등졌다. 임신을 했다는 것도 타지에 가서 애를 낳겠다는 말도 정찬봉을 괴롭히는 것일 뿐 즐거움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간에 그 애는 자신의 자식이지 정찬봉의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들었다. 원래는 나주를 거치고 영광에 머무를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남원으로 옮겨 몸을 풀었다. 1년 반 만에 옛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가 1년 반 만에 계집아이를 업고 돌아온 그녀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읍내를 뒤덮었다. 그녀는 소문에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고 비위 좋은 사람들이 애아버지가 누구냐고 직접 물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어느 논팽이한테 홀려 보찜을 쌌다가 돈 뺏기고 몸 뺏기고 거기다가 혹덩이만 붙여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였다. 소문이 어쨌든 간에 원료로서는 찬봉 어른이 감쪽같이 감춰진 것만이 보람이고 다행이었다. 이 사람아, 내 죄를 이리 키워놓을 수가 있는가? 자네의 깊은 속 어찌 모르리. 내 무슨 말을 더 할까? 정찬봉은 원료를 끌어안고 목이 메었다. 원료는 그 품에서 비로소 쏟아지기 시작하는 눈물을 흘렸다. 정찬봉이 조끼 주머니에서 꺼낸 한지에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소화였다. 고맙구만이라. 고맙구만이라. 원료는 방바닥에 엎드리며 흐느꼈다. 그동안 겪어낸 심신의 고달픔과 고생이 보람과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찬봉은 소화가 10살 나던 해 세상을 버렸다. 정찬봉은 숨을 거두기 전에 식구들에게 굿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원료는 불려갔다. 가시는 임의 저승길을 위해 원료는 혼신의 힘을 다 짜내 춤을 추었고 정찬봉은 마지막 가는 길에 원료를 만나보고 눈을 감았다. 숨겨야 했기에 더 그립고 감추어야 했기에 더 안타까웠던 사람의 마지막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손 한번 잡아볼 수 없고 눈물마저 씹고 씹어 삼켜야 하는 기구함을 견딜 수 없어 원료는 미친 듯이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굿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찌나 힘을 빼버렸던지 결국 며칠을 알아눕고 말았다. 소화는 조막손으로 물수건을 짜올리며 언니, 그렇게 미친 거 맨키로 굿하고 요리 아파불면 무슨 소양이 있단가. 돈도 더 많이 받지 못함수로. 야무지게 말했다. 어디 그것이 내 맘대로 된다냐. 다 신령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원래는 단식 섞어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년아, 그 사람이 너그 아버지요. 네가 한 번도 불러보달 못한 아버지란 말이요.
원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13.